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익명의 사람들에 의해 게시되며 실제 경험인지 허구인지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의 긴 공포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죽음의 집이라 불렀다. 이유는 그 집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가사의한 사건들 때문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모두 실종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인공인 나는 도시 생활에 지쳐 잠시 시골로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저렴한 전원주택을 찾다가 그 마을에 폐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나쁜 소문을 전했지만 나는 단지 소문일 뿐이라고 치부하며 무시했다. 오히려 그 저렴한 가격에 끌려 그곳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그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마치 누군가 집안에서 걷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내가 발소리를 쫓아 도착한 곳은 오래된 지하실문 앞이었다. 열쇠로 잠겨있지 않은 지하실문은 삐걱거리며 쉽게 열렸다. 하지만 지하실은 어둡고 깊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나는 전등을 켜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맞닥뜨린 것은 오랜 시간 방치된 듯한 먼지와 거미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집에 대한 서늘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오래전 이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후로 그 집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사고에 휘말렸다고 했다. 한 노인은 말했다. 그 집에는 수년간 풀리지 않은 안이 맴돌고 있다고. 그날 밤에도 나는 또다시 발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번엔 분명히 누군가 내 방 안에 있었다. 숨을 죽인 채 이불 속에서 눈만 내밀어 주변을 살폈다. 문틈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그림자, 그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와 침대 옆에 멈춰섰다. 나는 차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지만 이번엔 분명히 눈까지 무섭게 감길 수는 없었다. 그 순간 그림자는 사라졌고 지하실 쪽에서 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다음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곳에 남을 수 없다고 서둘러 짐을 쌌고 집을 떠나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내게 부탁했다. 가능하다면 그 집에서 벌어지던 일의 진실을 파헤쳐달라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두려움을 넘어선 강한 의지와 호기심이 생긴 나는 다시 한번 그 집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촛불을 켠 채 지하실로 향했다.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촛불 아래 드러난 지하실의 깊은 곳, 바닥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그 가족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끔찍한 공포가 서려 있었고 나는 그 뒷면에 적힌 글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의 비밀을 지켜달라.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다. 스스로 내린 결론은 마을을 떠나기로 마음먹게 만들었다. 하지만 가끔씩 나는 그 집에서의 그 밤을 떠올린다. 그들이 말하던 한이란 무엇이었을까? 사진 속 그들의 비밀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날 밤 내가 본 그림자는 누구였을까? 그 모든 것은 이젠 풀릴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이후로도 그 집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가끔 미친 듯이 그 집의 소식이 궁금해지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에 돌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만 떠돌 것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화제가 되곤 합니다. 그중 하나의 긴 스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 나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다. 그곳은 도시의 번잡함을 잊고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괴담이 전해지는 곳이었다.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그 집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방문해보고 싶어졌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 집은 몇 년 동안 비어 있었고 그곳에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집에 들어갔던 사람은 모두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듣고 또 다른 사람은 이상한 그림자를 봤다고 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집에 출입한 후 몸이 아프거나 운이 나빠졌다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그 집을 방문한 그날은 천둥 번개가 치던 날이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바람은 거세게 불었다. 나는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손전등을 챙겨 집을 향했다. 집에 가까워지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앞마당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문은 부식되어 쏠려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거실을 둘러보고 나서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밑에서 불안정한 느낌이 들었고 종이 조각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오래된 사진 액자를 발견했다. 그 사진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 여인은 나와 눈이 마주친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고 다시 사진을 보려는 순간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며
불빛이 꺼졌다. 당황한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불을 켰다. 휴대폰 불빛이 비추는 곳마다 뭔가가 스멀스멀 움직이는 것 같았다. 두려움에 두리번거리던 나는 방구석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소녀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자 벽에 무수히 많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순간 한기가 온몸을 감고 문득 이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떠올랐다. 수십 년 전 이 집에 살던 가족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다. 그들의 딸은 아직도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일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용기가 없었다. 서둘러 계단을 내려와 집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왔을 때 난 뭔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고요했고 날씨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을 찾았다. 그 후로 나는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종종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 이후로 날 열린 마음으로 대했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집의 비극을 잊지 않기로 했다. 공포는 끝이 없지만 존중과 기억은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대개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해 서서히 긴장감을 고조시키다가 충격적인 반전을 통해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곤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길게 써보겠습니다. 나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이다. 서울 내각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일과 후에는 피곤에 지쳐 집에 돌아와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이 지루했지만 최근 드러낼 일상에 호싹한 것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도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전철에서 내려 어둑한 근처 골목길을 걸으려는 듯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조금이나마 시간을 보내기 위해 TV를 틀고 소파에 앉아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그날따라 뉴스 채널에서 실종자 소식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었다. 최근 이 근처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실종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찝찝한 기분을 느끼며 멀리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리모컨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잠이 덜 들었을까 새벽쯤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 눈을 떴다. 방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였다. 조용히 침대 옆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상전화를 걸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곧 사라졌다. 한참을 불안에 떨다가 큰 용기를 내 방문을 살며시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림자가 내 착각이었을까? 자신을 위로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려하렸다. 이튿날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도 자꾸 전날 밤의 일이 떠올랐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인터넷 검색을 해보기로 했다. 검색창에 서울 외곽 실종 사건이라고 입력했더니 여러 기사들이 쏟아졌다. 실종자 대부분이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중 사라졌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들의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내 생활 반경에서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만약 내가 그 대상이 된다면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 더 경계심을 가지기로 했다. 늦은 시간 귀가를 피했고 집에 도착하면 모든 문과 창문을 단단히 잠갔다. 며칠 후의 일이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옆집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이웃과 마주쳤다. 일반적으로 인사를 주고받기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내가 묻자 그 사람은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얼마 안 됐어요. 이 동네 안전한가요? 요즘 뉴스를 보니 무섭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라고 답하며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전보다 좀 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의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잔잔하게 울리는 심장이 불길한 예감을 증폭시켰다. 나는 서둘러 인터넷을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근 수정된 실종자 목록에 옆집 이웃의 얼굴이 있었다. 실종된 지 이미 2주가 넘었다는 설명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내가 아까 만난 사람은 누구였단 말인가? 감당하기 힘든 충격과 함께 숨 막히는 공포가 몰려왔다. 나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해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될 때쯤 그 사람은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고 추가적인 단서를 남기지 않았다.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도 나에게 접근했던 그 사람도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이삿짐을 싸던 날 밤 아파트를 나서다가 뒤편 골목길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돌렸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었다. 어디에선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 뒤로 나는 이 도시의 평온함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었다. 그 사람은 누구였으며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실종된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